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회 기출문제의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수식에서 통합 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3차원 참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저희가 3차원 참조를 파트 1에서 간단하게 학습을 했었습니다. 여러 시트의 셀에 대한 참조를 3차원 참조라고 하죠. 즉, 엑셀의 통합 문서가 있을 때 시트가 자, 시트 1이 있고요. 그리고 시트 2가 있고 시트 3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 시트에서 셀을 참조하려고 하면 그때의 참조를 3차원 참조라고 하죠. 자, 그래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참조하려고 하면, 즉, 여러 셀을 이용하려고 하면 3차원 참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하여 수식을 입력한 후에 컨트롤 플러스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선택한 영역에 수식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엑셀의 워크시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어떤 여러 셀들이 있을 때 해당 셀과 해당 셀, 해당 셀, 해당 셀을 클릭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한 번에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면 컨트롤 플러스 엔터 키를 누르면 한 번에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동일하게 수식을 입력할 때도 컨트롤 플러스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수식을 한 번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에 Alt 플러스 F9키를 누른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보기 3번이 잘못됐고요. 21번의 정답은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Alt F9키가 아니라 F9키를 누르게 되면 수식이 아닌 상수로 값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데요. 아무튼 보기 3번의 내용은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에 Alt F9키가 아닌 그냥 F9키를 누르게 되면 상수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배열 상수에는 자, 배열 수식에 사용하는 인수를 배열 상수라고 하는데요. 해당 배열 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true, false와 같은 논리값, 그리고 샵 NA와 같은 오류값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배열 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그 외에 논리값이나 오류값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에 F9키를 누르게 되면 됩니다. 따라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일자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명, 수량, 그리고 A9에서 C13 영역을 이용하여 금액을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자, 우선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일자가 해당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제품명, 수량이 있고요. A9에서 C13 영역 같은 경우는 해당 영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영역을 이용을 해서 금액 D2에서 D7 영역의 금액을 계산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때 D2셀에 입력된 수식, 즉 해당 부분에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22번에 관련된 함수를 한번 살펴보고 2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덱스 함수인데요. 인덱스 함수는 특정 범위가 있을 때 해당 범위에서 행번호와 열번호가 주어지게 됩니다. 해당 범위에서 행번호와 열 번호에 위치한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가 돼요. 즉, 어떤 인덱스 함수에서 우선 첫 번째 인수로 범위가 주어지게 되고요. 해당 범위에서 행 번호와 열 번호가 주어지는데 해당 위치에 위치한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게 인덱스 함수가 되고요. 다음으로 매치 함수입니다. 매치 함수 같은 경우는 찾을 값이 주어지고요. 해당 범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예요. 즉, 저희가 찾을 값이 3이라고 해보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범위가 2, 3, 4, 5라고 했을 때 해당 범위에서 3이 위치한 상대 위치는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죠. 이렇게 찾을 값이 존재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 매치 함수의 세 번째 인수로 k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은 범위에서 k가 0일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게 되고요. k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유사한 값을 찾아주게 돼요. 아무튼 자, 해당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때문에 이때 k의 인수는 0이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인덱스와 어떤 함수가 나올 때는 99% 이상 인덱스가 가장 먼저 사용이 돼요. 즉, 인덱스가 바깥쪽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범위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 번호와 열 번호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해당 행 번호와 열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주로 매치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에서는 99% 이상 인덱스 함수가 가장 먼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인덱스 함수와 매치 함수를 살펴봤는데요. 해당 함수를 가지고 2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필기한 내용은 좀 지우고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우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왜 1번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부분의 수식을 저희가 한번 적어보면서 왜 1번이 정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바깥쪽에 인덱스 함수가 가장 먼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인덱스 함수에서 첫 번째 인수로 범위가 주어지게 되죠. 해당 부분이 범위가 되는데요. C10에서 C13 영역이 범위가 되네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범위로 지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 보기 1번과 4번이 동일하네요. 그쵸? 자, 우선 범위를 적어 볼게요. C10에서 C13 영역이 범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달러 표시를 통해서 해당 범위를 고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인덱스 함수의 범위로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을 하였고요. 다음으로 행 번호가 나오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행 번호가 해당 부분이 행 번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콤마가 없다, 그쵸? 즉, 해당 부분은 범위에서 열 번호가 생략을 하게 되면 어차피 1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뒤에 1을 적어줘도 되지만 해당 부분 전체가 행 번호란 것을 우선은 알 수 있고요. 행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해당 매치 함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매치 함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치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찾을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해당 부분에서 해당 부분이 찾을 값이 돼요. 자, 찾을 값 부분을 보게 되면 앰퍼샌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22번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된 문제예요. 자, 해당 부분을 고려해서 해당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A2셀이 있습니다. A2셀 일자에서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10월 3일에서 월을 추출하게 되면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B2셀, B2셀은 제품명이 됩니다. 그러면 월과 제품명, 예를 들어서 허브차, 이렇게 두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해당 연결한 데이터가 찾을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우선은 자, 찾을 값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onth 일자에서 월을 추출하고요. 해당 부분을 앰퍼샌드로 연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품명을 연결한 값이 매치 함수에서 찾을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범위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범위 지정 같은 경우도 앰퍼샌드로 통해서 범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해당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B10에서 B13 영역이네요. 그쵸? B10에서 B13 영역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월 부분에 해당해요. 즉, 해당 부분과 그리고 A10에서 A13 해당 부분을 연결을 하는데 앰퍼샌드를 통해서 연결을 한 거죠. 즉 저희가 찾을 값과 같이 월이 앞쪽에 있고요. 뒤쪽에 제품명이 있도록 데이터를 연결해서 범위 지정을 한 거예요. 자, 우선 해당 부분도 적어볼게요. B10에서
B13영역, 즉 해당 부분은 월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과 앰퍼샌드로 A10에서 A13영역을 앰퍼샌드를 통해서 묶어서 범위 지정이 된 거예요. 즉 해당 부분인 월과 뒤에 있는 제품명을 연결을 해서 해당 부분 전체가 매치 함수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행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자에서 월을 추출하게 되죠. 그러면 10을 추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품명을 연결하게 되면 10허브차가 되는 거예요. 그쵸? 해당 값이 찾을 값이 되는데 해당 범위에서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월과 제품명을 연결하게 되면 10허브차, 그리고 11허브차, 그리고 10 아로마 비누, 그리고 11 아로마 비누가 되겠다. 그쵸? 왜냐하면 해당 범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하라는 의미죠. 자, 월이 앞에 나오고 뒤에 제품명이 나오게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서 해당 부분이 매치 함수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분이 찾을 값이 되니까 10허브 차를 해당 부분에서 찾을 수 있게 되고요. 매치 함수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죠. 해당 범위에서 해당 찾을 값이 첫 번째 위치하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당 부분에서 행 번호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 매치 함수에서 저희는 찾을 값과 범위를 지정을 해 주었고요. 해당 값은 정확하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매치 함수의 마지막 부분에 인수 0을 입력하고 매치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준 다음에 마지막에 인덱스 함수에서 열 번호를 지정을 하는데요. 이때 1을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치 함수의 범위로 지정한 부분, 해당 부분은 열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열을 적어줘도 되고요. 안 적어주면 자동으로 1열에서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단가를 구한 거예요. 그쵸? 자, 해당 인덱스 함수에서 단가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해당 부분에서 단가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C2셀 수량을 곱해서 금액을 출력하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우선 필기한 내용은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가 있고요. 주로 인덱스 함수와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 인덱스 함수가 99% 이상 가장 먼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가 나오고요. 해당 부분이 인덱스 함수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쵸? C10에서 C13 영역을 보게 되면 해당 부분이 범위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매치 함수를 통해서 인덱스 함수의 행 번호를 지정한 게 되겠습니다. 행 번호를 지정한 게 되겠어요. 그리고 열 번호 같은 경우는 범위가 어차피 1열이 있기 때문에 열 번호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행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데 매치 함수 같은 경우는 상대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다. 그쵸? 자, 이때 첫 번째 인수로 들어올 값이 찾을 값이 되는데요. 해당 문제가 어려운 게 찾을 값을 앰퍼샌드를 연결해서 찾을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범위도 앰퍼샌드로 연결하는 게 이 문제의 어려운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찾을 값에서 보게 되면 A 2셀, 즉 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다음에 제품명을 연결을 해서 찾을 값을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B10에서 B13 해당 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월 부분과 그리고 해당 부분 A10에서 A13이면 제품명 부분이 되겠는데요. 해당 두 부분을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서 해당 부분이 매치 함수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즉 해당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아서 행 번호를 구하는 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단가를 구하게 되었고요. 단가와 그리고 C2셀 해당 수량을 곱해서 금액을 D2셀에 입력해주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22번 문제에 30분 이상 해당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희가 1급 필기에서 60점 이상만 획득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나온 문제를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30분 이상 고민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면 넘어가셔도 1급 필기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려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해당 문제에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높아심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었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3번 문제인데요. 23번 문제 보기 전에 간단하게 셀 포인터 이동 관련해서 개념을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내용인데요. 자, 우선은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행의 A열로 이동합니다. 자, 워커시트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1행, 2행, 3행 이렇게 갈 거고요. 그리고 A열, B열, C열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해당 셀에 클릭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누르면 해당 행의 A열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A1 셀로 이동하고요. 즉 컨트롤 홈을 누르면 이렇게 A1 셀로 이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쉬프트 엔터키를 누르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주로 엑셀에서 쉬프트 같은 경우는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하는데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위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페이지 업을 하게 되면 현재 시트에서 앞 시트, 즉 왼쪽 시트로 이동하게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시트가 시트 1번이 있고 시트 2번, 시트 3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시트 2번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컨트롤 페이지 업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의 앞 시트, 즉 왼쪽 시트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의 뒷 시트, 즉 오른쪽 시트로 이동하는 거예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하게 되면 현재 시트의 뒷 시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해당 부분이 오른쪽 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hift F11을 누르게 되면 시트 삽입이 돼요. 기본적으로 왼쪽에 삽입이 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시트 2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Shift F11을 누르면 해당 시트에서 왼쪽 부분에 새로운 시트가 삽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셀 포인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현재 워크시트의 앞이나 뒤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페이지 업 그리고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른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죠. 컨트롤 페이지 업을 하게 되면 현재 시트의 앞 시트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뒷 시트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현재 워크시트의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할 때 Shift F11을 누른다고 하는데요. 해당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시트 삽입할 때는 Shift F11을 누르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왼쪽에 삽입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23번에서 보기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에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시트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자,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엑셀에서 Shift는 반대의 의미도 있고 연속된 범위를 선택할 때 Shift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컨트롤을 이용할 때는 주로 떨어진 범위를 선택할 때 컨트롤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아래쪽에서 시트 1을 클릭한 상태에서요. Shift 키를 누르고 마지막에 있는 시트를 클릭하게 되면 시트 1부터 시트 3까지 선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사용해서 마지막에 있는 시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기 4번인데요.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 복사하거나 잘라낸 모든 데이터는 다른 한 개의 시트에 붙여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 복사하거나 잘라내게 되면 자, 해당 말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 있을 때요. 해당 부분을
범위로 묶어서 복사한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복사하거나 잘라낸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해당 부분을 자, 시트 4의 다른 한 개의 시트에 붙여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이 잘못되었고요. 자, 이렇게 묶어서 복사를 하게 되면 묶은 수만큼, 즉 시트 수만큼 각각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 4, 시트 5, 시트 6에는 각각 복사가 되지만 하나의 시트에는 붙여넣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묶은 시트 수만큼 각각 복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23번에 보기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기 4번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보기는 아니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는 추세선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추세선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2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의 종류에는 선형, 로그, 당식, 거듭제곱, 지수, 이동평균까지 해서 6가지 종류의 추세선이 있습니다. 당연히 선형부터 해서 해당 이동평균까지 해서 추세선의 종류를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추세선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 계열에 2개 이상의 추세선이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세선이 추가된 차트를 3차원 차트로 변경하게 되면 추세선이 삭제가 됩니다. 즉 추세선을 모든 차트에는 표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세선 불가 차트로 해서 3차원 차트가 있고요. 원형 차트도 추세선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자, 저희가 어떤 차트가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추세선을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자, 원형 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 추세선을 표시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방사형도 추세선을 표시할 수 없고요. 도넛형, 표면형 차트에는 추세선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차트에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4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에 포함할 수 있는 추세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은 데이터의 추세를 그래픽으로 표시하고 예측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추세선은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시를 하고요. 예측 문제, 즉 어떤 다음에 나올 값을 예측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부터 왜 잘못된 보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차트에 추세선을 표시하기 위해 벌써 잘못됐네요. 3차원 차트에는 추세선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2차원 차트를 작성하여 추세선을 추가한 뒤 3차원으로 변환한다고 하는데요. 모두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지수, 선형, 로그 등 3가지 추세선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추세선 유형을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무튼 해당 부분은 6가지의 추세선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모든 종류의 차트에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죠. 추세선이 안 되는 차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차원 차트에는 추세선을 표시할 수 없었고요. 6가지 종류의 추세선이 있었고요. 3차원 원형, 방사형, 도넛형, 표면형 차트, 다시 표면형 차트에는 추세선을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보기 전에 관련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틀 고정과 창 나누기에 대해서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관련 개념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틀 고정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틀을 고정시킨다는 거죠. 특정 행 또는 열을 고정을 시켜서 스크롤을 해도 계속 해당 행과 열이 표시되도록 하는 게 틀 고정이 됩니다. 선택된 셀의 왼쪽과 위쪽에 틀 고정이 되어 해당 부분은 창 나누기와 동일한데요. 우선 틀 고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틀 고정 구분선은 지우고 새로 만들기까지는 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틀 고정선이 이렇게 있을 때
해당 틀 고정선을 이동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죠. 지우고 새로 만들기까지는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는 게 틀 고정이 되고요. 다음으로 창 나누기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아 한 화면에 보기 어려운 경우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엑셀 시트가 이렇게 있을 때요. 한 화면에 데이터를 표시하기 어려워서 창 나누기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해당 부분이 동일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4번, 3번에 있는 부분을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게 되면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선택된 셀의 왼쪽과 위쪽에 창 구분선이 표시가 됩니다. 해당 부분은 동일하고요. 엑셀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어떤 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을 삽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당 셀의 왼쪽, 즉 해당 부분과 위쪽에 어떤 영역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된 셀의 왼쪽과 위쪽에 틀 고정과 창 나누기가 동일하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동일하고요. 해당 부분이 다르다, 그쵸? 해당 부분, 창 분할선은 드래그해서 분할된 영역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창 나누기 선은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틀 고정과 창 나누기에서 다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화면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 고정은 행 또는 열과 행으로 모두 고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시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부분에서 행만 고정을 해서요. 특정 행만 이렇게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열만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보는 것처럼 행과 열 모두 고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면 보기 2번부터 잘못되었는데요. 한번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창 나누기는 항상 4개로 분할되며 해당 부분이 일단 잘못되었네요. 자, 어떤 이렇게 엑셀 시트가 있을 때요. 해당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해당 부분을 위아래로 해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좌우로 해서 두 가지 부분,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4개로 분할된다는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당 부분에서 해당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창 나누기를 삽입하게 되면 왼쪽이면 첫 번째 그냥 화면이 될 거고요. 위쪽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항상 4개로 분할된다는 이야기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틀 고정선은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틀 고정선은 안 되고요. 창 나누기는 가능하죠.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창 나누기는 실행 취소 명령으로 나누기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틀 고정과 창 나누기 모두 실행 취소 명령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실행 취소 명령이 적용이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부분은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무튼 보기 4번도 잘못되었고요. 따라서 2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평, 수직, 수평, 수직으로 분할 가능하겠죠. 그러면 2개로 분할되거나 4개로 분할될 거예요. 그리고 틀 고정선은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틀 고정선을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면 지우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자, 아무튼 2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번 문제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한번 틀 고정과 창 나누기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리본 메뉴 상단의 보기 탭으로 들어가서요. 해당 부분에서 틀 고정과 창 나누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해당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틀 고정 선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틀 고정을 넣게 되면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위쪽에 틀 고정선이 잘 삽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특정 행이 고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틀 고정선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틀 고정 취소를 한 이후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다시 틀 고정선을 넣어 주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틀 고정은 취소를 하고 이번에는 창 나누기를 넣어 볼게요. 자, 해당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창 나누기를 넣게 되면 동일하게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과 위쪽에 창 나누기 선이 잘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해당 화면들 1, 2, 3, 4 화면들이 동일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동일한 데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창 나누기 기능에서 만약에 아래쪽에 데이터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도 한 화면에 표시를 해줄 수 있겠다. 그쵸? 자, 이렇게 창 나누기 같은 경우는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창 나누기 선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틀 고정과 창 나누기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보기 4번 내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선 창 나누기를 취소를 하고요. 제가 여기에 데이터를 커말 반드시 합격합니다 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실행 취소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컨트롤 Z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제가 방금 입력한 데이터가 실행 취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틀 고정을 한번 넣어볼게요. 틀 고정을 넣었고요. 컨트롤 Z를 눌러보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틀 고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입력된 데이터가 실행 취소 명령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틀 고정은 실행 취소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동일하게 틀 고정을 우선 취소를 하고요. 이번에는 창 나누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셀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위쪽에 창 나누기 선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해당 부분에서 제가 컨트롤 Z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이번에도 입력한 데이터가 실행 취소 명령이 적용이 되었고요. 창 나누기 선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의 내용, 틀 고정과 창 나누기는 실행 취소 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의 필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기능은 조건을 기술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로 구분할 수 있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저희가 파트 1에서 필터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필터에는 자동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고급 필터가 있었습니다. 해당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는 조건을 기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자동 필터에서 조건 지정 시 강열에 설정된 조건들은 5월 조건으로 묶여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이 잘못되었네요. 자, AND 조건으로 처리가 되죠. 따라서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즉,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자, 여기에 저희가 자동 필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필터를 적용했을 때 해당 열과 해당 열에 필터를 설정하면 해당 부분은 AND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필터 관련 내용을 파트 1에서 봤는데요. 해당 내용만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에는 자동 필터가 있고요. 고급 필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 필드에 대해서 조건을 줄 수 있는데 자동 필터는 AND 조건만 줄 수 있고요. 고급 필터에서는 AND와 OR 조건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기술할 때 자, AND OR이라고 기억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AND 조건을 주려고 하면 같은 행에 조건을 입력해주면 되고요. OR은 이렇게 다른 행이죠. OR 조건을 주려고 하면 다른 행에 조건을 입력해서 조건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출 대상인데요. 추출 대상은 자동 필터는 전체 필드를 기준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고급 필터는 원하는 특정 필드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표시인데요. 결과 표시는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가 있는 그 위치에 표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원본 데이터에 위치를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원하는 또 다른 장소에 위치를 시킬 수 있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해당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의 특징은 구분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필터 기능은 많은 양의 자료에서 설정된 조건에 맞는 자료만 추출하여 나타내기 위한 기능이 되겠죠. 보기 3번은 당연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고급 필터를 이용하면 조건에 맞는 행에서 원하는 필드만 선택하여 다른 영역에 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쵸? 고급 필터를 이용을 하면 원하는 필드를 선택해서 다른 영역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고급 필터는 원하는 특정 필드만 추출 가능하고요. 원본 데이터가 있는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에 위치를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동 필터에서 각 열에 설정된 조건은 AND 조건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다음과 같은 수학식을 표현하기 위한 엑셀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27번 문제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파워라는 함수를 배웠었는데, 자, 파워, 그리고 인수와 제곱값이 주어집니다. 즉, A와 B가 인수로 주어졌을 때 A의 비승을 구해주는 함수가 파워 함수가 됩니다. 인수의 제곱값을 구해주는 게 파워 함수가 되고요. 다음으로 ABS 같은 경우는 인수의 절대값을 구해주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 대한 절대값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SQRT 같은 경우는 인수의 양의 제곱근을 구해줍니다. 즉, SQRT하고 K가 있으면 루트의 K가 되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런 함수들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한번 27번 문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저희가 바로 적어볼까요? 자, 우선은 루트가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SQRT하고 16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곱셈이 있습니다. 자, 곱셈을 적어주고요. 괄호 열고 절대값이 있네요. 그쵸? ABS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곱값이 있습니다. 2의 3승이네요. 여기에 파워하고 2의 3승이기 때문에 2하고 3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당 수식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윤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윤곽 기호도 파트 1에서 간단하게 학습을 했었는데요. 해당 부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파트 1에서 저희가 부분합을 학습을 하면서 윤곽 기호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부분합 작성한 이후에 나타나는 기호로 해당 기호와 같은 게 윤곽 기호가 됩니다. 부분합을 작성하면 그룹 단위로 윤곽이 설정이 되고 윤곽 기호가 나타나게 되고요. 윤곽 기호를 당연히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윤곽 기호를 삭제하더라도 요약 정보는 당연히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윤곽 기호는 최대 8개 수준으로 윤곽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의미가 중첩을 8단계까지 해서 부분합을 작성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내용 바탕으로 해서 28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윤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윤곽 기호를 설정하면 그룹의 요약 정보만 또는 필요한 그룹의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어 편하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조금 이따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서 윤곽 지우기를 실행하면 설정된 윤곽 기호는 지워지겠죠. 그리고 윤곽 설정에 사용된 요약 정보도 제거가 된다고 하는데요.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요약 정보는 윤곽 기호를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요약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2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정보 행 그룹의 아래나 위에 요약행이 삽입이 되고요. 윤곽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부분합을 실행하게 되면요. 부분합의 내용에 맞게 어떤 그룹의 아래나 위쪽에 요약 정보가 삽입이 되고요. 그리고 윤곽이 자동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보기 3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입니다. 그룹화하여 요약하려는 데이터 목록이 있는 경우에 데이터에 최대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한 수준은 각 그룹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 수준은 각 그룹에 해당한다는 말은 어떤 부분합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남녀의 평균을 부분합으로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해당 여라는 한 수준이 각 그룹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8개 수준으로 해서 윤곽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8개까지 중첩해서 부분합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28번에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고요.
2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윤곽을 지우더라도 요약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간단하게 28번 내용을 엑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번 문제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요. 해당 데이터에서 제가 부분합을 수행을 해 두었습니다. 자, 믿음반이 있고요. 그리고 소망반, 그리고 온유반이 있습니다. 자, 반별 출석 일수의 평균을 계산을 해 두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왼쪽에 보면 이러한 윤곽 기호가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의 윤곽 기호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어 편하다는 보기 1번의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그쵸? 이렇게 윤곽 기호를 선택을 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은 보기 2번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요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룹 해제라고 있다. 그쵸? 그룹 해제에서 개요 지우기를 눌러서 윤곽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2번에 보면 윤곽 지우기라고 있다. 그쵸? 저희가 2024년부터 적용될 엑셀 2021 버전에서는 개요 지우기라고 나타날 텐데요. 해당 개요 지우기와 문제에 나타난 윤곽 지우기는 동일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윤곽 지우기가 개요 지우기라고 명칭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능은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해당 개요 지우기를 클릭을 했을 때 아래쪽에 나오는 이러한 요약 정보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해제에 들어가서 개요 지우기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던 윤곽들은 사라졌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약 정보들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기 2번에 나타난 윤곽 지우기를 실행하면, 개요 지우기를 실행하면 설정된 윤곽 기호와 함께 윤곽 설정에 사용된 요약 정보가 함께 제거된다는 내용이 잘못되었다. 그쵸? 윤곽 기호는 사라지지만 요약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내용이 잘못된 설명이 되었고요.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던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입니다. 값 영역의 특정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의 세부 데이터가 새로운 시트에 표시가 됩니다. 즉, 해당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의 세부 데이터가 새로운 시트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 변경 시 모두 세로 고침을 이용하면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본 데이터가 있었을 텐데요. 해당 원본 데이터에서 어떤 변경이 있었을 때 모두 세로 고침을 클릭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값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에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든 차트가 피벗 차트가 되는데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한 차트가 피벗 차트고요. 분산형, 거품형, 주식형 차트는 피벗 차트 보고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서는 피벗 차트를 만들 수 없고요. 당연하겠죠.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든 게 피벗 차트이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이 없이는 피벗 차트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되게 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기한 내용은 지우도록 할게요. 다음 중 아래의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아래쪽에 피벗 테이블의 그림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부분이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이 필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고 저희가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피벗 테이블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해당 화살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위쪽에 있는 게 열 레이블 영역에 들어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열 영역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있는 영역이 행 레이블 영역이 됩니다. 즉, 해당 이름과
입사 필드가 핵 영역에 들어가는 필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보기 1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 필터로 사용된 필드는 구분과 차종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핵 레이블로 사용된 필드는 이름과 입사라고 하는데요.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위쪽에 있는 열 레이블 영역을 먼저 찾게 되고요. 해당 열 영역을 찾았으면 해당 열 영역을 기준으로 좌측편에 있는 부분이 핵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과 입사 필드가 핵 레이블로 사용된 필드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이지원이 여기 있네요. 총무부이면서 자, 이지원 데이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지원 데이터가 해당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지원은 총무부 맞겠죠? 총무부이면서 통근 거리가 25라고 하는데요.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조금 이따가 실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당 연령력이 있고요. 그리고 핵영역이 있습니다. 핵영역이 있을 때 해당 부분에 들어가는 게 감영역이 될 텐데요. 감영역에 사용하는 필드가 한 개일 때는 해당 부분에 감영역이 표시가 됩니다. 즉 핵영역과 연령력이 교차하는 해당 부분에 감영역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근거리 필드가 감영역에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사용한 요약 함수는 합계 함수가 되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지원은 총무부가 맞고요. 그리고 통근 거리는 25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만약에 필드를 두 개 이상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시그마 값이라는 필드가 추가가 되는데요. 해당 부분은 조금 이따 엑셀 실습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보기 4번 어디가 잘못됐는지 보겠습니다. 감영역에 사용된 필드는 부서 필드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죠. 감영역에 사용된 필드는 통근거리 필드가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잘못되었고요. 부서 필드는 감영역이 아니라 열영역, 열 레이블에 사용된 필드가 되겠다. 그쵸? 감영역에 사용된 필드는 그래서 부서 필드가 아니라 통근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해당 내용을 저희가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번의 문제를 저희가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그림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가져온 그림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의 어떤 원본 데이터를 유사하게 만들어 뒀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벗 테이블이 A4셀을 기준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4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A4셀을 클릭을 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삽입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삽입 탭을 보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피벗 테이블 클릭해 주시고 테이블 범위 해설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 사용할 범위를 지정해 줄 건데요. 해당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기존 워크시트에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를 체크하고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를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저희가 사용할 필드 목록들이 있고요. 해당 필드를 아래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영역에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그림에서 보게 되면 필터 영역에 사용된 필드를 먼저 추가를 해볼게요. 자, 구분 필드, 그리고 차종 필드를 필터 영역에 드래그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연령역에 사용할 필드를 선택을 할 건데요. 여기 부서 필드를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서 필드, 그리고 핵영역에 사용할 이름과 입사 필드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그리고 입사 필드, 그리고 감영역에 사용한 통근거리 필드도 이렇게 위치를 시켜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필드를 위치를 시켰는데요.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좀 맞추려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좀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총합계는 열의 총합계만 눌러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필터 영역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열 레이블에 사용된 필드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 레이블 영역에 사용된 필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감 영역에 사용한 필드는 통근거리인데요. 이렇게 감 영역의 필드가 하나일 때는 해당 부분에 감 영역의 필드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해당 영역의 필드가 두 개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통근 시간도 감 영역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감 영역에 필드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이러한 시그마 값이라는 필드가 추가되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부분에 감 영역에 있는 필드가 표시가 되진 않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 해당 부분에 어떤 필드가 표시된 걸 봤을 때 감 영역에 필드가 하나밖에 사용이 안 됐다는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29번의 문제를 간단하게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기 전에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메모와 윗줄에 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리뷰를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메모와 그리고 윗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우선 메모입니다. 데이터에 부연 설명을 하는 곳이 메모가 되겠죠. 메모가 삽입된 셀에는 오른쪽 상단에 빨간색 삼각형이 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지워도 메모는 삭제가 되지 않았고요. 메모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모두 지우기를 하면 당연히 모두 지워지게 되고요. 아니면 메모 삭제를 눌러서 메모를 지워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내용에 서식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이 메모가 되고요. 그리고 윗줄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셀의 데이터 위쪽에 추가하는 주석이 윗줄가 됩니다. 윗줄은 메모와 달리 문자 데이터에만 삽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윗줄은 입력된 데이터를 지우면 윗줄도 함께 삭제가 됩니다. 자, 메모는 데이터를 지워도 메모가 기본적으로는 삭제가 되지 않죠. 이와 달리 윗줄은 데이터를 지우게 되면 윗줄도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윗줄은 문자 데이터에만 삽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메모와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줄 서식은 윗줄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해요. 즉 메모 내용에서는 서식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해당 메모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어떤 글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해당 부분에서 해당 부분에는 서식을 A로 지정을 하고 해당 부분에는 서식을 B로 나누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윗줄 같은 경우는 자, 데이터가 커말이라고 있다고 하고 윗줄에 합격이 있다고 했을 때 해당 부분에 서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윗줄 같은 경우는 전체에 대해서 즉 따로 적용을 할 수는 없고요. 윗줄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모와 윗줄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0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윗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줄은 셀에 대한 주석을 설정하는 게 윗줄가 되죠. 문자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윗줄은 삽입해도 바로 표시되지 않고요. 홈탭에서 글꼴 그룹의 윗줄 필드 표시를 선택해야지만 표시가 된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해당 부분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윗줄을 삽입을 해도 바로 표시가 되지 않고요. 윗줄 필드 표시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셔야지 윗줄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의 내용이 잘못되었네요. 윗줄에 서식을 설정은 할 수 있지만 일부분의 서식을 별도로 변경을 할 수는 없고요. 윗줄 전체에 대해서만 서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 3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셀의 데이터를 삭제하면 윗줄도 함께 삭제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기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윗줄 서식은 윗줄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3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닥글 영역에 페이지 번호를 인쇄하도록 설정된 여러 개의 시트를 출력하면서 자, 여러 개의 시트를 출력한다고 하네요. 전체 출력물의 페이지 번호가 일련 번호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해당 말은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저희가 엑셀 통합 문서가 있을 때 해당 통합 문서에 시트가 시트 1번이 있고요. 시트 2번, 그리고 시트 3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각 시트에는 페이지 번호를 인쇄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즉, 시트 1번과 시트 2번, 시트 3번에는 페이지 번호가 인쇄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시트를 출력하면서 페이지 번호가 이어지게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시트 1번에서 페이지 번호가 1이라고 출력이 되면 시트 2에서는 페이지 번호가 2, 그리고 시트 3에서는 페이지 번호가 3으로 출력되도록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이어지도록 인쇄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31번의 문제는 출제 빈도가 당연히 그리 높지 않은 유형이기 때문에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의 설정을 전체 통합 문서 인쇄로 선택하여 인쇄한다라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각 시트에서 페이지 번호가 인쇄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전체 통합 문서를 인쇄하게 되면 페이지 번호가 이어지게 인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전체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한 후에 인쇄를 한다고 하네요. 즉 시트 1번부터 해서 시트 3번까지 그룹으로 설정한 이후에 인쇄를 하게 되면 페이지 번호가 이어지게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1년 번호로 출력을 선택한 후 인쇄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보기 3번이 잘못되었고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1년 번호로 출력이라는 옵션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되었고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작 페이지 번호를 1년 번호에 맞게 설정한 후 인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동으로 1년 번호를 맞춘 다음에 인쇄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즉 시트 1번에서는 페이지 번호가 1로 출력되도록 수동으로 맞춰두고요. 시트 2번에서는 수동으로 2라고 입력을 해서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수동으로 맞추어서 인쇄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당연히 수동으로 맞추면 페이지 번호가 이어지게 인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글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유형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유형은 엑셀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1년 번호로 출력이라는 설정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1번 문제를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시트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고요. 그리고 리본 메뉴 상단의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들어가게 되면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에 보게 되면 페이지 번호가 각 시트마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P를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있는 시트만 나오게 되죠. 페이지 번호는 1로 출력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활성 시트 인쇄 말고 전체 통합 문서 인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전체 통합 문서 인쇄를 클릭하게 되면 앞에 있던 시트부터 해서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이어져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의 내용, 전체 통합 문서 인쇄로 선택해서 인쇄한다는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보기 2번 내용은 해당 25번 시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33번 시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엑셀에서 Shift는 연속된 범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25번부터 33번까지 해서 시트가 그룹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P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이어져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기 2번이네요. 전체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한 후에 인쇄한다는 내용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의 내용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31번 시트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가서 바닥글 편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운데 구역에 제가 1년 번호에 맞게 그냥 페이지 번호를 수동으로 삽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으로 삽입을 해서 페이지 번호를 이어지도록 설정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31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1년 번호 출력이라는 옵션은 없기 때문에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VBA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private SUV부터 해서 end sub까지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코드를 간단하게 보고요. 문제를 푼 이후에 코드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시트가 있고요. 워크시트가 체인지, 변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워크시트가 체인지 되었을 때, 즉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워크시트가 체인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아래쪽에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if가 있네요. if, 만약에 어떤 조건이 주어질 건데요. 해당 조건에 만족이 되었을 때 아래쪽의 내용을 수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range A1 셀, range라고 하면 범위가 되겠다. 그쵸? range 안에 큰 따옴표로 셀 주소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A1 셀의 주소가 타겟 어드레스일 때는 타겟의 폰트의 컬러, 색깔, 즉 폰트 색깔을 5로 설정을 하고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를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와 and if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우선 해당 부분까지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일반 모듈이 아닌 워크시트 이벤트를 사용한 코드라고 하는데요. 우선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모듈은 큰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듈은 큰 범주가 되고요. 저희가 위에 작성된 코드는 워크시트가 체인지, 변화가 됐을 때 일어날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워크시트 이벤트를 사용한 코드라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반 모듈이 아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모듈이 아닌 그냥 이벤트를 사용한 코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A1 셀을 선택하면 A1 셀의 값이 메시지 박스로 표시된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A1 셀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A1 셀을 선택하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워크시트가 변하면, 즉 체인지 이벤트가 되는 거죠. 체인지 이벤트가 됩니다. 하지만 A1 셀을 선택하면 이라는 내용은 클릭 이벤트가 되겠어요. 선택하면은 클릭 이벤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2번의 설명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A1 셀을 선택한다고 어떤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요. A1 셀이 선택이 되어 있고 해당 워크시트에 변화가 있어야지 아래쪽의 내용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1 셀을 선택만 한다고 메시지 박스가 표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VBA 코드가 작성된 워크시트에서만 동작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엑셀이 있을 때 자, 시트 1번이 있고요. 그리고 시트 2번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트 2번에서 이러한 코드를 작성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은 시트 1번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즉 VBA 코드는 각 시트마다 작성을 해야 합니다. 즉 시트 2에서 작성한 VBA 코드는 해당 시트에서만 작동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A1 셀이 변경되면 맞는 설명이죠. A1 셀이 변경되면이에요. A1 셀의 글꼴색이 다시 A1 셀의 글꼴색이 컬러 인덱스가 5인색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겟점, 폰트점, 컬러점, 인덱스 즉 어떤 색인지 모르겠지만 컬러 인덱스가 5인색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3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한데요. 코드를 한 번만 더 리뷰를 해보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private sub부터 해서 end sub까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워크시트가 change, 변화되었을 때 일어날 이벤트를 아래쪽에 작성을 해준 코드가 되겠습니다. 즉, 워크시트가 변화되었을 때 발생할 이벤트가 되고요. 이때 조건문이 나왔는데요. if문과 and if로 해서 if문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range A1, 즉 A1 셀의 주소가 타겟일 때, 즉 A1 셀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가 되죠. 자, 그러면 해당 이벤트는 변화가 있을 때 발생을 하는데 해당 주소가 A1 셀일 때가 되겠죠. 자, 사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A1 셀이 변경되면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보기 4번에 A1 셀이 변경되면 아래쪽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타겟의 그러면 A1 셀이 되겠다. 그쵸? A1 셀의 폰트의 색깔을 어떤 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컬러 인덱스가 5인 것으로 바꾸어 주고요. 그리고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는 거예요. range A1의 value, 즉 A1 셀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서 입니다를 같이 연결을 해서 어떤 메시지 박스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해당 코드 이해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3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체인지 이벤트이므로 A1 셀이 변경되었을 때 A1 셀의 값이 메시지 박스에 표시가 되는 거겠죠? A1 셀을 선택하면은 선택은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체인지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트의 특정 범위만 항상 인쇄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영역을 블록 설정한 후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의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어떤 워크시트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워크시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출력하려고 하는 범위는 해당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범위를 블록 설정한 이후에 페이지 설정 그룹의 인쇄 영역에서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하면 해당 특정 범위만 인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인쇄 영역으로 설정되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설정된 부분만 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엑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아무튼 3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해당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영역으로 설정된 부분은 인쇄 미리 보기에서 해당 부분이 흰색으로 출력이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회색으로 출력이 되는데요. 해당 부분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조금 있다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설정된 부분만 표시된다는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인쇄 영역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프린트 에어리어라는 이름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컨트롤 F3키 또는 수식 탭에서 정의된 이름, 그리고 이름 관리자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즉, 해당 범위를 인쇄할 영역으로 해서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의 이름이 프린트 에어리어라고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도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보기 4번입니다. 인쇄 영역 설정은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3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인쇄 영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부분도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3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간단하게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번의 내용을 간단하게 엑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시트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해당 부분까지 해서 인쇄 영역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1셀을 클릭을 하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D10셀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본 메뉴 상단의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가서요. 해당 인쇄 영역이라고 있다, 그쵸? 인쇄 영역에서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해 볼게요. 자, 우선은 클릭하기 전에 해당 부분에서 이름 상자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는 첫 번째로 선택한 A1셀이 나타나는데요. 해당 이름 상자에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쇄 영역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해당 부분이 블록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 이름 상자에 프린트 에어리어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보기 3번의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해당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해당 부분을 클릭을 해서요. 해당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아무튼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같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2번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시트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일단 들어가면 되겠다. 그쵸? 아래쪽에 보게 되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볼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2번의 내용과 달리 인쇄 영역으로 설정된 부분은 흰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아까 저희가 인쇄 영역으로 설정한 부분은 흰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회색으로 해서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의 내용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33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B1에서 B3 영역의 문자열을 B4셀에 목록으로 표시하여 입력하기 위한 키 조작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즉 B1에서 B3셀까지의 영역을 아래쪽에서 목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키를 눌러야 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4번의 정답은 우선 4번이 되겠고요. 자, 해당 문제 본 김에 한번 기억을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요. 목록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은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게요. 실제로 나중에 엑셀을 좀 사용을 하게 되면요. Alt 화살표 아래쪽 버튼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말 자격증을 떠나서 해당 단축키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조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3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목록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키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아래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4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번의 문제를 간단하게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가 B2셀에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컴활 합격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해당 B5셀에는 앞서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가 목록으로 표시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아래쪽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목록을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해당 부분에서 커마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목록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아래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fixed 함수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자, 우선은 fixed 함수 먼저 볼게요. 자, 어떤 숫자가 주어지고요. 해당 숫자를 소수 몇째 자리까지 표시할지를 설정하는 함수가 fixed 함수가 됩니다. 자, 우선 fixed 함수는 출제 빈도가 아주 낮은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다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출제 빈도는 굉장히 낮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숫자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소수 자릿수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만큼 표시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내용을 보게 되면 fixed라고 있고요. 그리고 3, 4, 5, 6.789 콤마 1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을 보게 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3, 4, 5, 6.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콤마 표시 여부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false를 지정하게 되면 콤마를 표시를 하고요. true를 지정하면 콤마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false가 주어졌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천단위 구분기호, 즉 콤마를 표시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1번의 내용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결과로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fixed 함수 같은 경우는 소수 자릿수를 몇째 자리까지 설정할지를 나타내주는 함수인데요. 아무튼 출제 빈도는 좀 낮은 함수가 됩니다. 해당 함수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런 함수가 있다 정도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2번에 사용된 함수는 eomonths가 사용이 됐네요. 자, end of months죠. 즉, 해당 월에서 마지막 일자를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eomonths 함수 같이 살펴볼게요. 자, eomonths입니다. 시작 날짜가 있고요. 개월수가 있습니다. 해당 시작 날짜에서 개월수를 더하거나 뺀 달의 마지막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가 eomonths 함수가 됩니다. 즉, month 그리고 end of 해서 시작 날짜에서 개월수를 더해주고요. 그 더한 개월수에서 마지막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가 eomonths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트 안에 인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의 결과는 2015년 2월 25일이 될 거고요. 해당 부분에서 1개월을 더한다. 그쵸? 그러면 2015년 3월 25일이 될 거예요. 해당 부분에서 end of months죠. 그러면 해당 3월에서 마지막 날짜를 구해주기 때문에 보기 2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choose 함수가 있어요. choose 함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함수 중 하나죠. 자, 인덱스 번호가 주어지고요. 값 1, 값 2 해서 쭉 값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줘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가 1이면 값 1을 출력을 하고요. 인덱스 번호가 2일 때는 값 2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choose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해당 부분이 choose 함수의 인덱스 번호가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row는 행을 구해주는 함수인데요. 그런데 행을 구해주는 함수에서 범위가 A3에서 A6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자, A열이 있고 1, 2, 3, 4, 5, 6이 있는데요. A3에서 A6까지가 범위로 주어져 있어요. 이때는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행 번호가 출력이 돼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신다면 이것은 엑셀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했을 때는 A3셀을 기준으로 행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로우 A3에서 A6은 A3셀의 행번호 3행이죠. 3이 출력이 되고요.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면 되겠죠. 1, 2, 3이니까 남이 출력이 될 거예요. 따라서 보기 3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5번의 정답은 4번이 될 텐데요. 4번의 보기가 왜 잘못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번 보기를 보기 전에 관련 함수를 살펴볼게요. 우선 replace 함수가 나옵니다. replace 함수는 문자열의, 즉 첫 번째에 주어진 문자열의 시작 위치에서 k개만큼, 시작 위치에서 k개만큼 세 문자로 교체해주는 함수가 replace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replace가 있을 때요. 문자열이 apple이라고 주어지고요. 시작 위치가 2, 그리고 K가 2로 주어진다고 하고요. 세 문자는 O가 주어진다고 해볼게요. 이때 시작 위치가 두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두 개의 문자, 해당 문자가 세 문자 O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O, L, E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함수가 replace 함수가 되고요. 다음으로 search 함수와 find 함수가 있는데요. 해당 함수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찾을 문자를 앞에 지정을 해주고요. 문자열을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찾을 문자의 위치를 검색해주는 함수인데요. 서치와 find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치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위치를 검색을 하고요. find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면서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서치 함수 같은 경우에 자, 해당 문자열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니터인데요. 앞에 두 개는 소문자고요. 뒤에 있는 건 대문자예요. 이때 찾을 문자를 대문자 O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치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죠. 그래서 O를 찾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찾게 되므로 서치 같은 경우는 결과가 2로 출력이 되고요. 이때 find 함수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대문자 O를 찾는데 찾을 문자가 모니터가 있을 때 find 함수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O를 찾을 때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딱 대문자 O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6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치와 find의 기능은 똑같은데 해당 차이점이 있다는 내용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암기하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find는 구분한다예요. 즉 구분한다 네 글자 find 똑같죠. 자, find 구분한다. search는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search와 find는 찾을 문자의 위치를 검색해주는 함수가 되고요. find는 구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replace 함수에서 문자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쵸? 그리고 search 함수가 있는데요. 해당 search 함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arch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죠. 자, 그러면 u를 찾을 건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소문자 u가 있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u를 여기서 찾았다고 값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몇 번째에 있죠? 4로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쵸? 해당 부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해당 함수는 replace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열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search에 대한 결과로 4가 출력이 되고 다음 인수로 5가 있고요. 다음으로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해당 replace 문자에서 시작 위치가 4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고요. 네 번째에서 5개니까 해당 문자가 세 문자 그냥 공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결과는 FEB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4번의 설명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3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때 search가 아니라 만약에 find 함수였다고 하면 이때 find 함수였다고 하면 find는 구분한다죠. 즉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문자율을 찾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find 함수 같은 경우는 자, replace가 나오고요. 동일하게 문자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find는 구분한다기 때문에 find에 대한 결과로 7이 나오고요. 그리고 5, 공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replace에서 시작 위치가 일곱 번째가 된다.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되니까요. 해당 부분에서 다섯 글자 뒤에까지 해서 공백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때는 A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서치와 파인드일 때까지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았고요. 아무튼 3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식 항목 사이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간격 너비 옵션을 현재 값보다 더 큰 값으로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의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아래쪽에 있는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차트를 공부하면서 파트 1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인데요. 자, 계열 겹치기.
값이 클수록 계열 간에 많이 겹쳐지는데요. 해당 부분이 계열 겹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간격 너비 같은 경우는 값이 클수록 항목 간의 간격이 넓어지는데요. 해당 부분이 간격 너비가 됩니다. 간격 너비는 0에서 500%까지 설정을 하는데요. 자, 아무튼 해당 부분이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당 간격이 딱 붙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계열 겹치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0%일 때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해당 부분이 양수가 되면 계열 간에 겹쳐지게 돼요. 즉, 해당 부분은 계열 겹치기가 양수 값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내용, 계열 겹치기, 간격 너비 제가 파트 1에서 학습을 했었는데 해당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데이터 계열 항목 안에서 표식이 겹쳐 보이도록 계열 겹치기 옵션을 음수값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표식이 이렇게 겹쳐서 표시가 되는데요. 자, 우선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죠? 계열 겹치기 옵션을 음수값이 아니라 양수값으로 설정을 해서 표식이 겹쳐 보이도록 표시를 한 게 되겠죠. 따라서 3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세로값 축의 주눈금선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이 주눈금선이 됩니다. 자, 이러한 주눈금선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설정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이 있네요. 자,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데 바깥쪽 끝으로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표식이 겹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계열 겹치기 옵션을 양수값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2번의 내용이 잘못된 설명이었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부서별 인원수를 구하고자 한다고 하네요. 자, 부서별이면 해당 부분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니까 개수가 되겠네요. 부서별 인원수를 H3에서 H6 영역에 구하기 위하여 H3셀에 입력되는 배열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아래쪽에 어떤 수식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3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dsum과 같은 d로 시작하는 함수들 있잖아요. dsum 그리고 daverage와 같은 이러한 함수들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배열 수식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엑셀 2021 버전부터는 배열 수식을 입력할 때 그냥 엔터를 입력을 해도 답이 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배열 수식 풀 때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입력해서 배열 수식을 구하는 것으로 학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기 1번부터 보기 4번까지 보면 양쪽에 중괄호가 표시가 되었는데요. 해당 부분은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입력한 결과로 표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37번 문제 풀기 전에 우선 3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이러한 배열 수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배열 수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쉽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배열 수식의 형태 하나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열 수식을 학습을 했는데요. 배열 수식의 정형화된 형태는 저희가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형화된 형태 중에 개수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문제에서 부서별 인원수라고 하죠. 인원수라면 개수를 구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서별이라고 하니까 해당 부분은 조건이 한 개만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sum 함수만 이용할 수도 있고요. sum과 if 함수, 그리고 count if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이 한 개인 경우가 되겠네요. 자, 한번 sum 함수만 사용을 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um 함수만 이용을 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썸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보면 조건이 괄호 안에 있네요. 자, 저희도 조건을 괄호 안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부서별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부서가 있는 범위가 해당 범위가 되겠습니다. 해당 범위를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달러 표시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3셀부터 해서 C9셀까지 해당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과 같은지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H3셀에 입력될 수식을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과 같은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3셀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3셀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해당 부분은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서 행으로 참조가 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행 앞에는 달러 기호를 빼주시면 되고요. 열 앞에는 달러 기호를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아무튼 표시를 하는 습관을 조금 더 들이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문제를 풀 때 어차피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기 때문에 열 방향으로 바뀔 일이 없어서 여기에는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저는 풀이할 때 고정 기호를 하고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요. 마지막에 곱하기 1을 해서 부서별 인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썸과 if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썸과 if를 사용해 볼게요. 자, 동일하게 중괄호를 열고요. sum 그리고 if에 대한 괄호를 열어주고요. 해당 부분에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해당 부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그냥 조건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해당 조건을 적어주시고요. 해당 조건이 참일 때 값을 1을 출력하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요. sum에 대한 괄호 닫은 다음에 함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count와 if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count와 if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count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if에 대한 괄호 열고, 해당 부분에 조건을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동일하게 그대로 조건을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출력할 값을 1로 지정을 해주고요. if에 대한 괄호 닫고, count에 대한 괄호 닫은 다음에 배열 수식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보기 1번이 되겠고요. 해당 부분은 보기 3번, 해당 부분은 보기 4번이 되겠네요. 자, 아무튼 3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셀에 입력된 데이터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한 후의 표시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 저희가 셀 서식을 학습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샵과 0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샵, 0 모두 숫자와 관련된 셀 서식이다. 그쵸? 하지만 샵 같은 경우는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를 하지 않고요. 0은 유효하지 않더라도 표시를 하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은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0.25인데요. 이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우선 0.25가 있고요. 해당 부분에 입력된 표시 형식은 0샵.샵 %까지 있습니다. 자, 우선 해당 부분에서 퍼센트를 처리하게 되면요. 퍼센트는 100을 곱한 다음에 퍼센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퍼센트를 적용하게 되면 25%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25%에 대해서 해당 부분의 수식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까지 나오고요. 점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샵은 유효하지 않은 0은 표시를 하지 않죠. 그래서 25점까지 하고요. 그리고 퍼센트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잘못된 보기가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은 25점 하고 퍼센트까지만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 보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력 데이터가 0.57이고요. 이때 표시 형식이 샵점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0.57일 때요. 샵점샵이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수 자리는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수 자리가 첫째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반올림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0.6이 나오게 될 텐데요. 아니겠죠. 자, 해당 부분도 유효하지 않은 0이기 때문에 0.6이 아니라
9.6이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기 2번도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냥 0.6까지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이번에는 입력 데이터가 90.86이고요. 이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한번 해당 부분도 같이 볼까요? 이번에는 입력 데이터가 90.86이고요. 이때 서식 기호가 샵 콤마 샵샵 0까지 있고요. 마지막에 소수점 한 자리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하죠. 자, 해당 부분 반올림돼서 90.9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라는 의미가 되는데 해당 부분에는 표시할 게 없겠죠. 그쵸? 천 단위 구분 기호는 말 그대로 1, 2, 3, 4, 5, 1대에 이러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적어주는 거잖아요. 아무튼 해당 부분은 90.9기 때문에 따로 적어줄 건 없고요. 출력이 90.9로 될 거예요. 그래서 보기 3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입력 데이터가 100이고요. 해당 형식이 주어져 있네요. 해당 부분은 우선 샵, 콤마, 샵, 샵, 샵으로 해서 서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골뱅이하고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의 서식은 문자를 입력받는 서식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관련 없는 서식이 되겠고요. 해당 부분의 서식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라고 하는데요. 100에도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따로 표시할 게 없다. 그쵸? 따라서 해당 부분은 100점이 아니라 그냥 100으로 출력이 될 거예요. 따라서 보기 4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3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이렇게 조금 까다롭게 나오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몇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질 타이밍이 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내가 정확하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생각보다 이 샵과 0만 구분을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 시험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는 매크로 관련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파트 1에서 매크로 관련 개념을 학습했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능이 매크로가 됩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에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됩니다. 이때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기록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매크로를 기록할 때 아래와 같은 창에서 매크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에 매크로 이름을 설정하게 되고요. 해당 부분에서 바로가기 키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크로를 실행할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는데 엑셀의 기본 바로가기 키와 동일한 경우에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 실행이 됩니다. 즉 저희가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매크로 바로가기 키에서 컨트롤 C가 있을 때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저희가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지정하게 되면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해당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 실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저장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가 있고요.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가 있습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 파일은 personal.xlsb에 저장이 되면서 엑셀을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로드되어서 다른 통합 문서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통합 문서는 새로운 통합 문서 창을 열고 매크로를 저장하고요. 현재 통합 문서는 말 그대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 통합 문서에만 적용할 때 저장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매크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셀은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됩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고요. 만약에 상대 참조로 기록하고자 할 때는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선택한 후에 매크로를 실행해야 됩니다. 즉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고요. 상대 참조로 기록을 하고 싶으면 해당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매크로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가
엑셀 고유의 바로가기 키와 중복될 경우에 엑셀 고유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가 아니죠. 매크로에서 지정한 바로가기 키가 우선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이 잘못되었고요. 3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에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할 때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더에 기록이 되죠. 하지만 리본 메뉴에서의 탐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기 3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한 매크로는 엑셀을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로드가 되어서 다른 통합 문서에서 실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3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매크로에 지정된 바로가기 키와 엑셀 고유의 바로가기 키가 중복될 경우에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고 했었습니다. 해당 내용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이유로 해서 3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네요. 자, 40번 문제는 시나리오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파트 1에서 학습했던 시나리오 관련 개념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자, 국어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점수를 더해서 총점을 계산하는 수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영어 점수가 10점이 오르게 됐을 때 총점은 어떻게 되는가? 에 대한 부분의 시나리오 관련 내용이 되겠다. 그쵸? 즉, 시나리오는 결과값을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하여 분석하는 도구가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때 결과 셀은 반드시 변경 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돼요. 즉, 위쪽과 같이 결과 셀은 총점이 되겠다. 그쵸? 그리고 변경 셀은 영어가 되겠네요. 해당 부분처럼 결과 셀은 변경 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시나리오의 결과는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삭제하더라도 이미 작성된 시나리오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변경해도 이미 작성된 시나리오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고요. 변경 셀과 결과 셀의 이름을 지정하고 시나리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는 셀 주소 대신에 지정한 이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40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입니다.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의 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보기 1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별도의 파일로 따로 저장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4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보기 2번입니다.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워크시트 모델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죠. 해당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주로 시나리오를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3번입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의 피벗 테이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어 점수를 상승이라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락이라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서 해당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의 피벗 테이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의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보기 4번입니다.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 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보기 4번의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 이후에요. 해당 시나리오를 요약 보고서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나리오에서 결과셀을 지정하지 않으면 해당 시나리오가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가 상승할 때 총점을 지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시나리오에서는 결과셀을 지정하지 않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요약 보고서에서는 저희가 결과셀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요약 보고서가 표시는 돼요. 표시는 된다. 표시는 돼요.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결과셀을 지정하지 않게 되면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과셀을 지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해당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시나리오를 만든 이후에 요약을 할 때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결과셀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 시나리오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셀이 없는 가상의 상황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요약 보고서는 가능은 하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결과셀을 지정하지 않으면 화면이 넘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셀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보기 4번의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시나리오는 요약을 하게 되면 별도의 시트에 표시가 될 뿐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4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오늘 3회 기출문제의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한 풀이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아,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로 지금 3회 기출문제를 아직 학습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 시험 접수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